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칼 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26번째입니다. 이 책은 울리히 단네만이 저술하고 제가 번역했던 책 칼 바르트의 정치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1년도 판의 내용을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2장 칼 바르트의 교회 교리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다루는데요. 거기서 3, 오늘은 사회의 화해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래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위기로서 예수 그리스도. 1.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개념. 우리는 여기서 바르트에게서 인간 인식은 사회 인식의 관건이 된다고 하는 이미 밝혀낸 확신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 간에 신학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사회 위기와 희망에 관해서도 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위기와 희망이듯이 그는 또한 사회의 위기와 희망이기도 하다. 인간인식과 사회인식의 이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바르트의 신학적 사회론은 화해론의 인간론과 다른 내용을 표명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의 위기라고 설명할 때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 신학적 사회론의 비판적 측면을 밝혀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은 바르트에 따르면 죄의 존재론적 불가능성, 즉 인간 존재의 소외와 물화가 인간 사회의 제도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그가 잘못된 것으로나 올바른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두 개념은 교회교리학 사고의 중심 개념을 부각하면서 화해와 사회의 관계를 신학적 사회론의 회전축으로 만든다. 하나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화해된 사회의 개념이다.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 위기로서 맞서는 사회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성취한 사회는 화해된 사회이다. 먼저 우리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를 바르트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고 화해되지 못한 인간의 특성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을 이루는 구조적 표지들을 요약하려고 한다. 1. 화해되지 못한 사회는 바르트에 따르면 고립되고 자율적인 사회적 존재들의 사회인데 이 사회는 자기 규정과 자유를 이러한 그 사적 존재, 즉 강탈자적 존재 안에서 관철하고 보장하려고 애쓴다. 자기 실현이란 사적 존재에게는 자신의 이기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적 존재의 자율은 움켜쥐고 취하고 획득하는 행위 안에서 실현된다. 사적 존재의 사회 안에는 소유의 범주, 즉 재산의 획득과 정식이 지배한다. 바르트는 이 움켜쥐고 취하고 획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방해하고 강탈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면서 산다. 사적 존재들의 이기주의는 그들 간의 생존 투쟁을 내포한다. 화해되지 못한 사회는 인간들 간의 이러한 전쟁, 경쟁의 흔적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를 평화가 없는 사회, 갈등 사회, 적대 관계의 사회라고 불렀다. 3. 화해되지 못한 사회에서 인간은 사회적 기구 배후로 상당히 물러난다. 그는 사회적 실체의 희생물이 되고
그의 행위, 그의 능동적 주체성은 그가 생활 속에 끌어들인 사회적 가치, 체계와 구조에 대해 무력해진다. 이러한 사회적 힘들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고정불변한 것으로 체험되는 현실에 복종하고 적응하는 일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도리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 화해되지 못한 사회는 관료주의화된 사회이다. 4. 사회의 관료주의화는 바르트에 따르면 그것이 인간들 간의 지배, 복종의 관계를 수립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부자유한 사회로 나타난다. 획득의 원리의 지배, 즉 소유의 범주의 지배는 불가피하게 분배, 투쟁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사적 존재는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 한다. 많은 사적 존재들이 다른 사적 존재들에 맞서 연합하게 되면 결국 개인적 이기주의는 집단적 이기주의, 계급 이기주의로 변한다. 이렇게 하여 경쟁은 계급투쟁으로 변하고 계급투쟁은 다시금 가진 자, 덜 가진 자, 그리고 못 가진 자로 나누고 이용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갈등사회는 항상 어떠한 형태로든 계급사회로 변하기 마련이다. 화해에 저항하는 인간들에 대한 바르트의 분석에서 끌어낼 수 있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짤막하게 요약하면 화해되지 못한 사회는 교회교약 사건의 의미에서 실로 자유와 평화가 없는 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화해되지 못한 사회는 소외되고 모여든 사회로서 형체가 없는 비사회적인, 원자론적인, 그리고 적대주의적인 사회이다. 이 사회는 화해 은총에 저항함으로써 철두철미하게 은총을 상실한 사회가 되고 만다. 녹화 중에 중간에 070 전화가 와서 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이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출현 형태로서 자본주의. 1. 칼바르트의 신학적 사회론의 현대적 문제 제기. 후기 칼바르트의 신학은 그의 초기 신학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매우 자세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후기 칼바르트에게 자본주의란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출현 형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가 다소간 분명히 반영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흔적들 중에 하나다. 바르트가 이해하는 자본주의는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현상인데 이것의 특별한 가치 체계와 구조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일반적 특징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은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르트는 자본주의를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현대적 출현 형태라고 더 정확하게 설명했다. 바로 이 현대적 출현 형태에 대해 그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사실은 이유가 없지 않다. 이 관심은 이미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는 교회교약의 현재적 관련성에서부터 실제로 불가피하게 생겨났다. 교회교약 서설 프로레고메나에 따르면 교약이 서술해야 할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사회의 관계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다.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말의 뜻은 현재의 역사적 상관관계, 즉 현대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사회의 위기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특히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오늘날의 현대적인 출현 형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소외와 물화. 여기서 자본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분석과 비판을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 연구의 특별한 주제에 걸맞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히려 자본주의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의 체계적 동기를 묻는 것, 즉 어떤 의미에서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출현 형태인 자본주의 안에 인간 존재의 소외와 물화, 관료주의화가 반영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우리의 연구는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가 지향하는 사물이라는 바르트의 명제에 입각해야 한다. 인간과 그의 진정한 생활 욕구가 아니라 자본이야말로 자본주의에서 인간 존재의 회전축을 이루는 만물의 척도,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첫째는 자본의 지배에 관한 바르트의 성찰이고, 둘째와 셋째는 노동자와 고용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지배의 결과에 관한 그의 숙고다. 3. 자본의 지배. 바르트가 자본을 자본주의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사물로 규정했다고 한다면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그가 자본과 그 지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다. 그 전에 일반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바르트에게서 자본의 지배는 고립된 사적 존재들의 사회를 전제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은 오직 인간들이 더불어 일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즉 서로 대립하면서 일하는 경우에만 지배한다. 자본을 위한 투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한 형식이다. 구체적으로 바르트가 이해한 자본은 환상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무상성, 허무함, 무상성과 역동성의 일치 안에서 거의 확실하게 악마적인 사건이고, 금액이나 아니면 오히려 금전적인 계산으로 나타나는 소유의 획득과 증식을 본질로 갖는 사건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자본은 한편으로는 소유의 획득과 증식으로 표현된 셈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특성을 지닌 소유를 축적하려고 한다. 이러한 소유 축적은 자본의 본질을 이룬다. 소유의 획득과 증식은 더 이상 인간들의 실제적인 생활 욕구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과 분리된 채 독자적인 법칙을 지닌다. 즉 소유의 획득과 증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공허한 갈망의 혁명으로 변한다. 바로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자기 목적으로 변한 소유로서 자본은 자신의 소유물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다른 사람의 생활 욕구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을 노예화한다.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에게서 자본이란 항상 사적 소유의 획득과 증식을 의미한다. 자본은 그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율적인 개인에게 속한 소유이고 오직 개인만을 섬기고 개인이 처분할 권리를 갖는 소유다. 자본은 절대화된, 즉 하나님과 이웃과는 분리된 소유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제는 항상 사적 경제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결합되어 금강석처럼 단단한 원리가 되는 경제로 조직화된다. 그러나 자본은 오로지 자본 소유자만을 섬겨야 하는 힘이 됨으로써 실제로는 자본 소유가 오직 그의 자본만을 섬기는 꼴이 된다. 실제로는 자본 소유자가, 자본가가 그의 자본만을 섬기는 꼴이 된다. 그에게 속한 것은 동시에 그를 정속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바르트의 자본의 정의에서 또 세 번째 특징이 설명되는데,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자본은 비로소 본래적 의미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사물로 변한다. 앞에서 인용한 자본의 정의에서 우리는 자본은 금전 형식으로 나타나는 소유다라는 명제가 제시되었음을 기억한다. 이로써 우리는 바르트의 화폐 이론을 대하게 된다. 화폐란 엄밀히 말하자면 자본을 지향하는 인간의 소유와 물화를 초래하는 힘이다. 실로 바르트가 자본을 자본주의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사물로 규정한 것은 단지 그가 자본을 증식되는 사적 소유로 이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자본을 금전, 화폐 형식으로 나타나는 사적 소유로 이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의 지배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를 고찰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 1. 인간의 노동과 경제활동은 인간의 생활 욕구 혹은 생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더는 봉사하지 않는다. 노동과 노동 과정은 그 실행과 결과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요구를 모든 노동의 최상의 표준 척도로 삼는 사회적 행위로서 일어나지 않는다. 2. 노동과 경제활동은 오히려 자본의 획득에 집중된다. 자본 획득은 노동 과정의 본래적 의미와 목적으로 변한다. 3. 노동 과정의 자본의 획득을 지향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인간과 사회적 기구의 관계를 결정한다. 자본주의는 부자유한 사회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기구가 자본의 형태로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4. 인간의 가치 절하는 자본주의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또 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는 입장은 자본 소유에 대한 그의 입장, 즉 그의 자본 소유에 따라 측정된다. 이로써 인간 자신은 사회적 기구의 그물 안에 하나의 사물로 변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계는 이제 사물들의 관계로 나타난다. 인간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그들이 소유한 돈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바르트에 따르면 자본은 사회 안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소외되고 물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4. 자본과 노동자의 소외. 그 다음에 5. 자본과 고용자의 소외. 6. 자본주의와 국가. 7. 자본주의의 현실과 그 합리성을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의 2 이상을 지금 넘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제 끝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송 때문에 이 방송이 뜸뜸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최대한도로 열심히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이신근입니다.